안녕하세요. 포유한율 연구소입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은 최근 이제 한 2, 3일 동안 집안에 어른이 한번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을 또 필요를 했던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또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또 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환율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또 시간이 필요했고, 또 다른 이유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할 얘기는 없었는데, 오늘 이 주제가 최근 시류에 좀 맞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즉, 자산시장은 언제나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 뭐 주식이든 채권, 환율, 부동산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자산시장 전문가는 뭐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때는 호재만 부각하기를 하고 하락하면 악재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자산시장이 또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2022년 10월의 경우에는 호재들이 많았어요. 주식시장에. 제가 가장 큰 호재로 3분기 성장률, 4분기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만큼 큰 호재가 없잖아요. 그 무릎에. 왜냐면 성장률은 상장기업 매출액을 반영하잖아요. 결국 영업이익하고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는 또 일본 등에서 돈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호재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또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돈이 마땅히 갈 데가 없었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가 약 한 90%는 악재만 강조했거든요. 마치 미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그리고 미국 달러가 못 올라갈 것처럼 악재만 부각시킨 거예요. 지난번 세미나 때 얘기했는데 그 재정 적자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켰고, 물가 상승이 그 조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면 결국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세가 증가하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 양도 차익이 생기고, 그러니까 호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99%까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조만간 침체에 빠질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반면에 최근 연준 의장 9월 기준금리 인하 시사를 어저께 한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조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그 이면에는 큰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은 우선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자신감이죠.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기업의 이익이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 결국 수익이 줄어들 테니까 구조조정과 같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연준이 만약에 9월에 0.5% 인하를 한다면 기준금리를, 그건 악재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연준 의장이 판단하는 그 미국 경제는. 그러니까 그 이면에 금리 인하라는 호재 이면에 더 큰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환호하는 쪽으로 반응을 했죠. 또 지난번 그 8월 7월 15일부터 8월 뭐 초까지 그죠? 그때는 또 기준금리 인하가 뭐 그때도 사실상 그 조건은 갖춰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재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또 지금 주가 좀 어느 정도 빠지고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악재는 얘기 안 하고 호재만 얘기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산시장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다수가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일반 경제 활동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항상 악재와 호재가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까지도 생각을 해야 그 서로 그 어떤 관계를 할까요?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의 관계가 그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죠. 더군다나 힘센 사람이거나 숫자가 많을 경우 그 소수를 무시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그 조직, 큰 조직이 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사례를 보면 제가 CJ투자증권 투자분석팀장 출신이니까 그때 제가 있을 때 CJ투자증권의 미래를 밝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능한 다수가 유능한 소수의 이익을 뺏어갔단 말이죠. 특히 영업 쪽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 사람이 그때 돈 4조 원을 컨트롤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그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도왔거든요. 아무런 시기에 그 지금 이때 행동을 해줘야 여러분들의 그 리스크도 줄어들고 오히려 또 기대 수익도 크다라는 논리를 제가 그분 비에 그 같이 함께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입사한지 부장에서 입사를 했어요. 동아은행 망했죠. 그 망한 동아은행에 있을 때도 그분은 그 영업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망하다 보니까 CJ투자증권으로 오면서 좀 약자가 된 거죠. 그런데 유능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동아은행에 있을 때 1등을 했으니까. 근데 이 유능한 사람을 제가 볼 적에 무능한 다수가 그 조직 전체가 움직여도 4조 정도 돈을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져온 실적을 그 가로채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처했으니까 약자로 들어왔지만은 힘없는 다수가 계속 그 유능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 공을 가로채려고 하니까 그분은 떠날 수밖에 없고 그 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도 불과 1년 만에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저도 그 무렵에 함께 나왔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이유죠. 저는 그 다수가 그때 제가 회의할 때 한 12명이 참여했을 건데 저를 빼놨고 모두가 반대를 하는 안건이 하나 있었어요. LG투자증권 그 전환사채를 그 우리가 배팅할 거냐 말 거냐 논의였어요. 근데 저 혼자만이 하자라고 했어요. 그 전환 가격 6,000원에 금리도 전환사채 금리가 낮는데 거의 10% 이상 줬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금리는 IMF 축구라 돼가지고 막 17%, 8% 할 때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모두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국채가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CJ 그 임직원들이 그 10%짜리 왜 하느냐는 거지. 국채가 17%인데. 근데 CB가 가지는 장점이 뭐예요? 기업이 잘 되면 주가가 5배, 6배 오르잖아요. 실제 이것을 6배 그 가격으로
처음에 이제 12 인수했죠. 인수 가격에 6배를 팔고 수익을 실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공가를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반대를 한 사람이 공을 다 가져간 거야. 예? 근데 저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그죠? 그 앞에 그 유능한 영업사원처럼. 그리고 지금 그분하고 같이 개척한 그 시장이 그분이 주도적으로 했지만은 그 4조 원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더라고. 야, 나는 말고 싶다. 이런 회사는 다니고 싶지 않다. 그 무렵이 또 우리 사주를 발행할 때예요. 막 회사 잘 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투자 분석 팀에는 아무도 안 했어요. 왜냐면 투자 분석 팀은 외부에서 수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래 거기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증권회사의 핵심은 투자 분석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수혈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다수가, 즉 무능한 다수가 유능한 1, 2명 소수의 공을 뺏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떠나게 되죠. 더군다나 제가 다 매도한 그 12, 그 LG투자증권 12입니다. 그걸 다시 산 거예요. 왜냐? 제가 그 성과급을 안 주니까 개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12가 아주 훌륭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팔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은 선의로 행동한 상대방의 그 가지고 있는 보여주식 매각도 그 삐딱한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인수를 했어요. 그때부터 LG투자증권 주가 빠지기 시작해가 34,000원에 판 걸 그 가격대에서 다시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19,000원까지, 그러니까 반토막이죠. 또 유상증자를 했어요. 뭡니까? LG투자증권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또 받았어요. 근데 그게 또 많은 이하까지 내려가요. 7,000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게 항상 그 호재와 악재는 공존한다, 이것도. 호재가 소수와 대단한 복이 굴러 들어오는데, 외부에서. 회사로 보면 그 유능한 1, 2명은 외부에서 큰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무능한 다수가 그 복덩어리가 일한 공을 다 뺏어 가려고 하니 그 두 사람이 빠져나가 버리면서 이제 무능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을 뺏어 먹은. 그러니까 회사는 다시 제가 이제 매도한 LG투자증권을 다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도위기에 직면한 사례인데, 그래서 항상 이것도 이제 호재 악재의 개념이에요. 유능한 소수가 들어온 것은 복덩어리니까 큰 호재야. 근데 그 공을 다수가 뺏어간 거는 큰 악재야. 근데 그걸 못 읽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주를 샀는데 그분들 다 우리 사주 깡돼 버렸잖아요. 회사가 망해버렸으니까. 근데 투자분석팀은 아무도 안 샀거든요. 왜? 투자분석팀원들 대부분 외부에서 수혈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런 호재와 악재 구분을 못하면 일반 경제 활동도 망한다. 자산시장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지금은. 즉, 중용의 도를 실천해야 된다. 항상. 내가 한 것만큼만, 아까 그 일반 경제 활동은 기대해야 되고, 내가 한 거는 조금 되는데 상대방이 돈 버는 거 다 뺏어가 보면 그거는 조직이 유지가 안 되죠. 즉, 인문학적 그 소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수가.
또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오를 때 호재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그 배경에는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 이전에 6월 말부터 7월 뭐까지 이제 6월 초부터 7월까지 제가 7월 8월에는 많이 빠질 거다. 뭐야? 그때는 굉장히 좋을 때예요. 모두가 또 장밋빛 얘기를 할 때예요. 그러나 그때 소리 없이 악재가 사여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7, 8월에는 빠질 거라고 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연준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은 악재도 많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